자, 여러분, 드디어, 이번 학기 독서 표현 과목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양과 능력을 좀 배양하기 위해서 발표라든지 토론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발표라는 걸 했었고, 오늘은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이 책이 잘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한번 봤는데, 토론과 토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그룹끼리 연구를 하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할 때 그때는 디스커션 하자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디베이트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디스커스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잘 요약되어 있다시피 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제안들과 이해 방식을 내놓고 그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검토하는 대화이다. 이제 한 가지 현상을 두고 어떤 한 가지 결론이나 가정을 두고서 이제 서로 간에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는 거죠. 물론 요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에는 분명히 사회자가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이런 의견 교환을 서로 할 때 항상 그 모임의 그 토의라든지 토론을 주재하고 이끄는 MC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일단 보통 토의라든지 토론이라는 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사회자의 능력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자, 이런 디스커션은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한 성격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어떤 각도에서 해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좀 더 잘 이해가 되거나 여러 가지 각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답에 대한 어떤 좀 애매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주로 이제 사회자가 어느 한쪽에 대해서 좀 치우친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의 갈증이나 또는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각도에서 또 새롭게 조명하는, 그래서 애초에 시작됐던 어떤 주제보담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확장된 범위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각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부여되는 행태, 이런 것이 이제 토의라고 될 수 있겠네요. 그 형식은 자유로운 형식이고요. 특별한 규칙이나 절차는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참석자들이 이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sugges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suggest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suggest 말이 영어에서는 많이 쓰이는데요. 주로 이제 대화할 때, 특히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공식적인 레터를 쓸 때 suggest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그래 그 말이 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의견이 일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행식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보통 짓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 디스커션을 통해서는 서로가 왼수가 되는 일이 없죠. 대부분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물론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평균적으로 상당히 건설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런 거는 제가 이미 말했다시피 서로 간에 잘 아는 하나의 어떤 동질의 그룹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이 멤버들이 주로 하는 어떤 행식, 그런 것이 이 디스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이제 일종의 다른 말로는 이제 말싸움입니다. 말싸움인데, 그러면 이제 싸움은 이겨야 되죠, 그죠?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겨야지. 이쩌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싸움인데, 자,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쟁점을 두고 찬반으로 진영을 나누어 집행이 되는 행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제를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쟁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토론은 찬반 대립적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자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명확히 따지면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활동인데, 설득은 설득인데 보통 설득이 잘 안 되죠. 상대방도 확고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화를 나더라도 화가 안 난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주로 토론에서 이기는 자들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아주 극상의 방법이죠. 절대 감정을 자기 얼굴에 잘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아주 프로페셔널 디베이터들의 이야기 하는데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토론은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규칙과 절차가 없다면 합리적인 방식의 설득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막 이런 거는요, 이제 너 5분 동안 이야기해. 나도 5분 할 거야. 내가 뭐 이야기할 때, 절대 낑겨들지 마. 뭐 이런 거요. 서로 어떤 그런 나름대로 규칙과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 절차라는 것도 이제 보면, 어떤 그 주제를 사회자가 그 중심된 주제에 대해서 부수적인 오브젝티브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그룹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소주제들을 가지고 일단 싸움을 시키죠. 그래 최종적으로 대주제로 흘러가는 기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토론은 문제가 되는 주제에 대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정을 제시하는 의사소통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논정에 대한 자료도 가져와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모음 답안도 항상 준비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100번 토론이라든지 뭐 대선 후보 토론이라든지 뭐 요즘 뭐 끝장 토론, 밤샘이 토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토론 대회도 있죠. 이런 토론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이거는 많은 논쟁을 가지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토론의 유행으로는 이제 칼포프 행인가 링크 다글라스 행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말하기 수업에 진행되는 토론은 교육 토론으로서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글의 주장에 대해 조별로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누어 전 학생이 참여하는 형식을 갖는다. 이리 되겠습니다. 칼포프 행과 링크 더글라스 행은요,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교재 내용에서 논제 유형에서는 논제 토론은 문제가 되는 주제, 즉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쟁점을 맹제로 정리한 것을 논제라고 한다. 논제는 내용에 따라 가치 논제, 사실 논제, 정책적 논제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논제가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어떤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치 논제, 사실 논제, 정책 논제 있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구분하기 모호한 경계선에서 진행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 자, 논제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핵심 쟁점과 세부 쟁점을 정확히 찾고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주제하고 떨어진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어진 논제가 어떤 종류의 해남 물음을 답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때 주장에 대해 적절하고 관련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이 어떤 논제를 보통 이런 이제 디베이트를 하기 전에 보통 며칠 전에 준비를 하게 되죠. 적어도 뭐 그날 당일에 갑자기 앉아갖고 어떤 주제에 논자 확 던지가지고 하는 사안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준비하기 시간을 주는데, 그때 착하게 많은 리딩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논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에 대한 쟁점이 되는 논제인데, 뭐 이는 예전에 그 현재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폭동 같은 경우에요. 이제 경찰이 흑인을 죽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종차별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인종차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등한 공평한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평한 어떤 그 가치 논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봅시다. 따라서 사실 논제 토론에서는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를 찾아 진위를 가리면 되죠. 이거는 이제 실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통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내면 되는데, 주로 또 상대방은 그 반대되는 그런 또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친해지기가 힘든 그런 의사소통의 유형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또 어떤 그런 우리나라 정치 집단의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귀에 붙으면 귀 그리고 코에 붙으면 코 그리고 하는 그런 아주 패습을 적폐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예요. 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다른 어떤 물타기 방법을 쓰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튼 사실 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사형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사람에게 외롭다. 2012년 18대 대선에 국정원 댓글 부대가 있었다 등의 맡은 맹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제를 가지고 이제 하면 상당히 많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자, 그리고 이제 가치 논쟁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옳은지, 좋은지, 아름다운지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는 논제이다. 따라서 가치 논제 토론에서는 보편적 가치와 사회가 용인한 가치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가 중요하다. 가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좀 이런 같은 경우는 좀 덜 왼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치 논쟁에 대해 해당하는 논제로는 임신 중절은 비도덕적이다. 동성애는 옳지 않다. 날씬한 사람이 좋다. 같은 맹제가 있다. 근데 실제로 디베이트는요, 어떤 행태든 간에 별로 좋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 논쟁은 어떤 정책에 대한 정당성, 실행 가능성이 쟁점되는 논제이다. 그래서 따라서 정책 논제 토론에서는 실행 가능성, 실현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효용성, 이익과 손실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정책 논제에 대해서 관련이 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정치 활동도 하시고, 정당,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가서, 거기에 대한 정책 논제 같은 데도 한번 참석해보고, 그런 어떤 정치 일을 이렇게 생활화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건데요. 주로 이제 그런 그 중에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책 토론에 많이 참석해 보는 게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사고방식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한번 그 서울의 국회의사당 같은 자주 이런 걸 하거든요. 정책 논제 그런 거 토론 같은데 한번 가서 참석하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있으면 되니까요. 가서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해보세요. 정책 논쟁에는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자율행 사립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 같은 맹제가 있다. 그 이제 보통 저희들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디베이트 할 이런 주제를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시간, 좀 마지막 시간에는 상당히 이제 디베이트를 토론을 하는 게 보통의 순서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충분히 독파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실물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디베이트를 해보는 거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만큼 좋은 공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토론을 하는 어떤 그 방식이나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제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제, 관심과 이해관계 속에 있는 논제를 말한다. 좋은 논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문제여야 하고, 즉 현재성, 공적인 문제여야 하고, 그리고 찬반이 분명한 문제여야 한다. 즉 현재성, 공공성, 대립성. 참, 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좋은 논제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제, 관심과 이해관계 속에 있는 논제들을 말하는, 즉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논제가 뭐냐, 가장 핫 이슈,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논제라는 거죠. 아주 지나갈 뭐 조선시대 때 뭐 노예제가 어떠냐 저쩌고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당연한 지금 당면한 문제, 즉 현재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다 관심을 가져줄 만한 행위, 뭐 어떤 개인적으로 영자하고 철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거, 그리고 분명히 사회 그런 것이 좋은 다 100% 좋아하면 별 토론의 의미가 없죠, 그죠? 토론에. 그러니까 이런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클리어한 집단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좋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태극기 모독 부대들하고 뭐 이런 그 진보 단체, 시민 단체들 간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요, 그런 대립성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좋은 논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죠. 수업 시간에 분석하고 핑계했던 지문에서 논란을 담은 핵심 쟁점을 찾아 논제로 설정하거나 관련된 시사 문제를 논제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논제를 분명하게 정해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제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논제를 정하고 입장을 정할 때에는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있잖아요. 일단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찬반을 가지고 쟁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런 것 확실하게 대립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또렷한 그런 어떤 쟁점거리가 되면 아주 좋은데요.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양쪽의
찬반 가정에 있어서 찬반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는 것도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파악하면 토론에서 이 논의 범인을 한정하고 핵심 쟁점과 세부 쟁점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논제의 결정에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어떤 배경을 파악하면은 어떤 끝이 보이거든요. 어느 거 하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그 준비 과정을 하다 보면 요 정도면은 됐다. 이 정도면 더 이상은 일종의 말장난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집행되는 아카데미식 토론에서는 찬성측이나 반대측으로 나누어 토론을 집행하고 토론에는 보통 승리 혹은 패배를 가르며 토론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우리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다음에 할 때면 입장의 부담과 반박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 한 그룹이 예를 들어서 찬성 그룹에서 어떤 논리 전개를 해서 입증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박에 대한 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져요. 그냥 그래 당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즉 디베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전개하는 데 따른 각각에 대한 반박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반론 개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방이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기존 사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이 이제 반대 입장이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제도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찬성 입장이고 요거는 그냥 뭐 참고라도 반대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론을 펴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반대 측에 비해 더 큰 입증의 책임을 가진다. 근데 뭐 더 크고 더 적고 간에 서로 간에 힘듭니다. 찬성 측도 충분하게 더 이상 군소리 안 나게끔 꽉 눌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반대 측에서는 뭐 생떼 쓸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죠? 막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입증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토론에서는 패자가 될 확률이 많죠.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에 비해 입증의 책임이 작고 반박의 책임을 진다. 반박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증과 반박의 부담이 덜 지는 쪽이 승리한다. 저는 다른 토론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시민 선생님이 놓은 거는 꼭 봅니다. 아주 어떤 일종의 쾌감이랄까요? 그 상대방을 아주 반박을 적게 할 수 아니면 아예 반박을 못하게끔 철저한 논증과 입증 자료를 가지고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이 부분 해봅시다. 제약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찬성층과 반대측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승부게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기초하여 입장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토론은 찬성층의 입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찬성층은 특히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첫 판부터 강하게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입니다. 명확하게. 논제에 대해서 찬성을 입장을 선택하여 주장하게 됐는가? 왜 이 찬성을 하는가? 논제에 대해서 제시된 중심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찬성 측을 명료하고도 정확한 응답을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측 또는 찬성 측의 주장을 허물들기에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해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 반론을 가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만약에 어떤 논점이 있고요. 그 논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토론 개요수 준비 3단계가 있어요. 자, 이거 쭉 보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요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준비는요, 개요수 3단계는요, 첫 번째, 소주장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달리 가지 말고, 결론에. 그래서, 소주장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찾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근거를 몇 가지 해서, 보통 이게 혼자서 하는 경우 많이 없고요. 그룹별로, 너는 이거 찾아봐.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우리의 찬성에 대해서 또는 반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거요. 그래서 근거를 위해서는 문제 유형을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에 따른 접근 방식을 달리하며 대립하는 쟁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개할 것이다. 상대편에서 몇 가지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쟁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찾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어떤 그런 통계 자료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신문 기사라든지, 요즘 뭐 신문 별로 믿지도 않지만 아무튼 어떤 그 아니면은 좀 공론화됐던 자료들,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개요수 여러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초두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또는 1분에서 3분, 5분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토론 개요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토론 발표문의 빼대에 해당한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토론 개요수 하나 가지고 이제 사실은 계속 돌립니다. 실제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조금씩 하나 갖다 붙이죠. 통계 자료라든지 다른 어떤 공론화된 자료라든지 이걸 조금씩 거기 또 약간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토론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주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어떤 사회 매체에서 공영 매체에서 볼 수 있는 토론의 형태입니다. 이제 그 토론 발표문의 작성이죠. 이게 이제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작성이 되죠. 아무튼 이거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서로 분담해서 하죠. 같은 조원들끼리.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꼭.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합니다. 입론자는 발표문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발표문을 읽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면 3분 스피치나 5분 스피치를 하죠. 근데 이제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어떤 식으로 뭐 PPT를 내놓는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미 좋은 선입감을 가지고 그 토론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좀 긍정적인 또는 우세한 그런 토론을 이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장과 근거를 간략히 전달. 한번 딱 해놓고 또 끝에 한 번 더 씹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제 말이 한마디로 깍 눌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죠? 나는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발음에 또 그런 또 표현법에 실수를 하네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계획서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주장하고 근거하고 217페이지에 보면 해서 우리가 강의하고 이제 218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토론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탤런트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를 가지고 그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많은 연습도 한 거, 그런 어떤 이전까지 했던 그 순서에 따라서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의 성패, 토론 평가에 있어서 토론의 성패는 가릴 수가 없다. 그러나 토론을 연습하기 위한 교육 토론에서는 성패는 분명히 있다. 이때 성패는 집행된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했는가에 좌우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에 썼던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죠. 우리가 일종의 연습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이런 토론에 들어왔다면 상당한 어떤 부담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토론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평가가 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의 경우에 지금 상황은 당장 있을 일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가서 자주 듣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많이 박식해져가 있고 좀 능수능란해지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능수능란해지는 그런 자신의 발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논리의 논서는 자기 측에 주어진 입장과 반박의 책임을 수행하고 그 상대방의 반박을 효과적으로, 이게 뭐 핵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거 하나, 요 글이 최고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의 예시가 있는데요.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실제 토론을 해서 실제문의 예시를 보기를 하자. 이랬습니다. 자, 토론 준비, 입장 세우기 있죠. 그죠? 이제 일단 민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기 그걸 이제 발표문을 작성한다는 거죠. 토론 주제하고 토론 개요서 해서 쫙 이제 조원들이 앉아서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유의미성에 대해서 이제 이 토론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논쟁, 사실 논쟁, 정책 논쟁 이런 가지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세 가지의 어떤 유행을 정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 개요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토론 개요서가 있습니다. 토론 주제,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배경여행과 의의 다 아주 좋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론 소주장, 그리고 핵심어, 찬성적, 반대적,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 개요서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시켰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적어서 저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찬성적 발표문이 있고 쭉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반대문도 있고요. 반대문 발표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방학 때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순천 내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토론 행태의 어떤 모임이 많습니다. 시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그만 커뮤니티에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우리 유의하셔서 한번 찾아봐서 그런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
관람객으로 참석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나 유튜브 자료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한번 한 10분 정도 걸쳐서 있는 것이고 토론을 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 특강감사 최진석입니다. 네, 제가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토론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리텔에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토론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취향과 주장을 구분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최진석 씨를 유튜버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유튜버 중 최진석 씨를 제일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취향이고 최진석 씨가 우리나라 최고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진석이 유튜버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왜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대면서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뭐가 조금 다른가?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이성을 예로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간혹 뚱뚱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마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외모보다는 성격에 호감을 느껴서 어떤 사람은 터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예컨대 저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요. 제 친구는 섹시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이거는 토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여운 사람이 최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귀여운 사람이 섹시한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야겠죠.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귀여운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귀여운 외모는 동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항상 젊고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까꾸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성 친구의 외모가 귀여우면 젊고 밝게 살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섹시한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이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향과 주장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취향을 이야기해서는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혹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다 이러면 경제 지표와 또 민주화 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로 근거를 삼아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리텔에 나왔던 내용 중 먼저 결혼 선택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의무를 갖고 났다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 헌법에도 결혼의 의무는 없어요. 결혼 살아가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조영구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은 그 방송에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필수죠, 필수. 조영구 씨 입장은 결혼은 뭐 이렇게 필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이유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다시 유시민 전 장관은 말합니다. 조영구 씨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75억 정도. 지구온난화로 다음 세기가 되면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 토론 영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지?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인구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적용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라
전기차와 같은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환경을 지켜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 역시 인류가 존재한다면 더 잘 보존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받아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인류가 환경을 너무 망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또 유시민 전 장관은 베스를 비유하게 되는데요. 강이나 호수에서 늘어나고 있는 베스도 먹을 게 부족해지고 환경이 부족해지면 알을 안 낳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비유법이기 때문에 다시 비유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베스는 결국 인간이라는 그렇게 말이 되는데요. 베스 이꼬르 인간 비유에서요. 먹을 게 부족하다는 것은 60년대, 70년대에 비했을 때 지금 매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기에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겠죠. 또 복지 역시 6남매, 7남매를 낳아서 기를 때보다 지금 현재 여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어렵습니다. 이 비유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칠 수는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유시민 전 장관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나 이런 것 역시 심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의 발달이 절대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받아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를 했다면 아마도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를 할 때는 정치할 때로서 또 자유인일 때는 또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또 주장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결혼은 꼭 해야만 할 필요나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도 유시민 작가님과 또 견해가 같지만 제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가정하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아기를 또 많이 낳아야 한다고 이렇게 호소를 막 하고 다니겠죠. 토론 잘하는 법. 네, 다음으로 또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토론할 때 먼저 열을 내는 사람이 손해보는 법,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매우 쉽지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토론 특강을 나가다 보면 토론 배틀을 해요, 학생들하고. 근데 간혹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주장을 누군가한테 꺾어버리니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뭐 그거 아닌데 싶은데 그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화가 막 일어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화를 내면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토론 좀 한다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더 그래요. 싸움으로 치면은 진짜 잘 싸우는 UFC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맞았다고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이성을 잃고 덤벼들지는 잘 않잖아요. 길거리 싸움을 좀 어중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또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길 수도 있지만 진짜 고수들과의 경쟁에서는 자기 감정 조절과 절제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뭐 상대방이 어떻게 날라오는지 다 파악을 하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치의 팩트를 근거로 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전했었는데요. 이 팩트를 전할 때는 언제적 자료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토론대회에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토론 중 나는 2017년도에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만약에 1997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이제 토론은 이제 우위를 이제 점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이야기했느냐도 중요해요. 원자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 자료로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 방사선학과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오뎅 가게 아저씨가 이야기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중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매우 어렵겠죠. 근데 물론 이제 오뎅 가게 아저씨가 전직 연구자이거나 교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그 당시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오뎅 가게 아저씨한테는 오뎅을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노하우를 물어야 되고 네, 또 그쪽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은 또 거기에 관련돼서 물어야 되고 그렇겠죠.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부단한 작용을 합니다. 정치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와 독재를 거치면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권력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리텔에 나왔던 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인성 작가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내용을 끝으로 우리 독수와 표현 이 과목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험에 대한 기말 시험에 대한 조금 참고 힌트 자료는 제가 요번 주일 가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서 카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